오늘자 기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제목 보시면 집코노미에서 나온 기사인데, 집코노미는 여러분들 아시죠? 한국경제, 한국경제에 있는 기사예요. 그래서 저도 잘 챙겨보고 있는 기사 중 하나인데, 여기에서 이제 줍줍, 이걸 잘못하면 체한다, 세금 때문에. 자, 줍줍이 뭔가요? 자, 분양권을 이렇게 미분양이 나거나 좀 이슈가 있어서 선착순으로 이렇게 하는, 이런 거 할 때 이제 하는 거를 이제 줍줍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하는지 제가 한번 어떤 이슈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지난달 경기도 수원 힐스테이트 푸르지오 미계약분 42가구에 대한 무순위 청약에 무려 6만 8천여 명이 몰려서 161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와우. 힐스테이트 푸르지오 수원. 좋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미계약분이 42가구가 나왔어요. 뭐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미계약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다른 어떤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미계약을 하면 분양하는 쪽 입장에서는 다시 여기에 대해서 선착순 같은 거 아니면 추첨 이런 걸 받아가지고 결국은 채워 넣는데, 여기에 무려 6만 8천여 명이 몰렸다는 거죠. 자, 왜 그러냐? 집값 상승이 계속 되니까 수도권 분양시장이 이제 사람들은 어차피 집값이 오를 때 이제 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집값이 오르니까 한번 이때 좀 나도 분양 받아서 청약 받아서 좀 해보자, 이렇게 하고 있고요. 이때 무순위 청약이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이쪽에서 말하는, 업계에서 쓰는 말은 이제 줍줍인데, 이제 주었다는 거, 이렇게 떨어진 걸 이렇게 쏙 하고 주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가점이 낮은 무주택자부터 분양권을 선점하려는 투자자까지 수만 명이 몰리고 있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때는 청약 통장이 필요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청약 통장이 필요하지 않은 줍줍에는 가점이 낮은 무주택자부터 분양권을 선점하려는 투자자까지 수만 명이 몰리고 있다. 하지만 내년부터 관련 세제가 크게 바뀌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자, 일단 아시겠죠? 이렇게 미계약분이 나오면 저라고 해도 이거 당첨만 되면 이게 좀 꽤 괜찮은 게 있으니까 올라갈 거잖아요. 왜냐면 이미 주변이 평당가가 예를 들어서 2천인데 분양가가 1,500 나오면 단순 계산했을 때 이 새 아파트가 2년 3년 후에 들어오면 평당 최소 2천은 되지 않겠냐. 어차피 입지랑 이런 게 다 비슷한데, 근데 얘는 최소로 잡았을 때 그러겠죠. 2천보다 더 갈 가능성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렇게 했을 때 새 아파트이기 때문에 2천 플러스 알파가 될 수 있죠. 그런데 그거를 보수적으로 잡는다 하더라도 2천 간다면은 500만 원이 되는 거죠. 그럼 500만 원에 30평대 34평 하면 얼마예요? 3, 4 곱하기 500 하니까 한 1억 5천, 1억 7천 이렇게 시세 차익을 보는 거죠. 네, 어서 오세요. 라방 첫 입문. 어떤 분이 또 질문 주셨는데, 라방은 라이브 방송의 줄임말이고요. 지금 이 영상을 이제 편집한 걸 보신 분들은 이 영상이 이제 라방이 끝나고 나서 제가 편집해서 올려드리는 거고, 라방을 보고 싶으신 분은, 라이브로 실시간으로 보고 싶으신 분은 제 거 구독을 하시고 알림 설정을 하면 비규칙적으로 이렇게 뜹니다. 그래서 보통은 수목금 하는데 가끔 이렇게 제가 또 라방 화요일날 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이제 간단히 제가 소개 드렸고, 분양권 어떤 부분을 조심해야 되는지 세금 관련해서 한번 봅시다. 자, 분양권 줍다가 탈난다. 자, 줍줍은 무순위 청약을 일컫는 신조어다. 그러니까 만든 말이라는 거죠. 주인 없는 분양권을 주어간다는 데서 유래했는데, 예비 당첨자 선정 이후에도 미계약이 나오거나, 그렇죠, 아니면 부적격자가 발생해 남는 물량이 대상이다. 자, 잔여 물량이 생기면은 청약 통장 유무나 가점을 따지지 않고 청약을 받기 때문에 인기가 높은데, 자, 지난 4일 경기도 수원에 있는 힐스테이트 푸르지오 수원의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618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단시간에 청약자들이 몰리면서 홈페이지 서버가 다운되기도 했지만 이렇게 인기가 있다고 무조건 무턱대고 줍줍에 나섰다가는 큰일 날 수 있다. 특히 세금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자, 왜 그런지 봅시다. 지난해
12, 16 대책에 따른 세법 개정으로 내년부터, 그러니까 21년도죠. 21년도부터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이 되는데 무조건 다 포함되는 게 아니라 서울 등 조정대상 지역에서 집을 팔 때 양도세 중과 시에 이렇게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분양권 관련 세제 주의사항. 자, 21년도부터 분양권도 주택수 포함 될 수 있음. 단 전부가 아닌 어떻게 되는 거죠? 조정대상 지역에 집을 팔 때 양도세 중과 판단 시에만 적용. 오케이. 자, 일단 요거부터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전체인 경우에 다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중과세 판단은 주택의 취득 시기가 아닌 매각 시기, 즉 양도일 기준이죠. 그래서 이거 우리 많이 봤었죠. 그래서 자, 중과 판단은 취득일이 아닌 자, 양도일 기준. 취득일 아님. 취득일이 아니고 양도일 기준이다. 자, 여기 이제 보시면은 매각 시기를 기준으로 따지는 게 핵심이기 때문에 예컨대 줍줍으로 서울의 2주택과 1분양권을 가진 사람이 올해 기존집 한 채를 매각하면 서울이잖아요. 서울이니까 조정대상 지역이죠. 그렇기 때문에 양도세 중과가 들어가는데 몇 주택 중과가 들어간다? 2주택 중과, 2주택 중과. 그래서 2주택 중과가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뭐 최고 세율 42%라면은 52%가 돼요. 그런데 만약에 이거를 내년에 판다, 21년도가 된다,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이때 분양권도 주택수에 들어간다고요. 양도세 중과 적용할 때. 그렇기 때문에 2주택 중과가 아니라 3주택 중과가 돼서 양도세율이 이거는 62%는 과표가 5억이 넘었을 때. 그러니까 무조건 62%는 아니고. 그래서 놀래진 마세요.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는 사람들이 그래도 좀 알아. 그런데 뒤에 이게 문제죠. 자, 9억 원까지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일시적 2주택의 경우도 절세 전략이 복잡합니다. 자, 이걸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서울의 1주택과 1분양권을 가진 사람이 대체주택을 취득하고 나서 기존 주택을 내년 이후에 10억 원에 매각을 한다고 가정해보면은, 자, 일단 비과세는 9억까지가 비과세죠. 그리고 그 초과분인 1억에 대해서 세금이 들어가는데, 이때 서울이잖아요, 서울이니까 조정대상 지역이죠. 그래서 이제 양도세 중과가 들어갈 거 아니에요. 양도세 중과가 들어가는데 당연히 장특공 안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 중과세율이 1주택하고 1분양권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에서 분양권이 개수에 따라서 3주택 중과까지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올해 안에 팔 경우 양도세율이 0%지만 내년부터는 3주택 중과세율로 껑충 뛸 수도 있다. 그러니까 나는 집이 하나고 분양권이 2개 이상 갖고 있는 경우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자, 그래서 서울에 1주택하고 1분양권 있는데 대체주택, 즉 3번 주택을 사니까 이것 때문에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장난 아니죠. 질문은 제가 이제 끝나고 잠깐 뭐 많이 받으면 좋은데 그렇게 오래는 못 받고요. 한 5분, 10분 정도 받는데 아마 그 부분은 아마 이거를 편집해서 보시는 분들은 질문은 잘라서 없을 거예요. 왜냐면 이제 좀 라이브 방송 참여하신 분들한테 제가 조금이라도 뭔가 좀 혜택이라고 해야 되나? 근데 벌써 60명이나 됐네? 다들 일 안 해요? 자, 김호용 미르진텍스 대표는 소득세법 개정안의 의원 발의안을 보면 분양권은 비과세 연부를 판단할 때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도록 규정됐다. 그러나 다른 주택의 중과 여부를 따질 때는 주택 숫자에 가산되기 때문에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요게 핵심이죠. 분양권은 비과세 여부 판단할 때는 주택세 안 들어가요. 그런데 다른 주택의 중과 여부를 판단할 때는 주택 숫자에 가산되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여기에서 나온 김호용 대표님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미네르바 올빼미님.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형이에요. 그래서 미월 형 화이팅. 예. 조만간 또 한번 밥이나 먹어야겠네. 아무튼 뭐 저도 많이 이분 글 보면서 도움 받고 있고 모르면 저도 전화해서 물어봐요. 어쨌든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이렇게 잘 도움받고 그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중도 처분도 어렵다. 자, 그렇다고 분양권을 중도 처분한 것도, 자, 이런 거 잘 봐야 돼. 이런 거. 자, 분양권에 따라 중도 처분이 불가한 경우도 있어. 자, 그렇다고 분양권을 중도 처분하는 것도 여의치 않다. 자, 지난달 2월 20 대책을 통해서 조정대상 지역이 전국 49개 시군구로 확대가 됐는데, 이들 지역에서는 모두 분양권 전매가 금지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저도 청약에 대해서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청약 지역이 1지역, 2지역, 3지역 이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지역에 따라서 전매 제한의 기간이 좀 달라요. 특징 중에 하나가. 근데 이번에 220 대책을 하면서 전부 다 이거를 1지역으로 묶어가지고 전부 다 등기를 쳐야 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조심해야 돼요. 야, 이번에 내가 죽죽 한번 해보자. 그리고 이거 해가지고 당첨되면 그냥 한 6개월 1년 있다가 적당히 피 받고 팔아야지. 그것도 어디야? 라고 해서 아까 그 수원 거기도 몰렸을 가능성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조정대상 지역으로 묶여버리면은 이제 잔금을 쳐야 돼요. 즉 전매가 안 된다. 그래도 하던데요? 그거는 그게 가능한 게 아니고 이제 불법이죠. 불법 전매는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이제 옆에서 된다고 해서 하겠다 그러신 분들은 큰일 납니다. 하지 마세요. 자, 그래서 모두 분양권 전매가 금지가 됐다. 그래서 웃돈을 받고 프리미엄이죠. P죠, P. 그래서 이제 되팔기 위해서 취득한 분양권이라도 입주 이후 주택 상태로만 처분이 가능하죠. 자, 내가 연끌을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제 분양권을 잔금을 치렀어요. 주택이 되는데 이때 주택 되고 나서 팔면 어떻게 되죠? 바로 팔면 어떻게 돼요? 1년 미만이겠지만 이제 50% 세율이. 저 분양권 2년 갖고 있었는데요? 아니, 분양권은 분양권이고 주택은 주택이죠. 이걸 왜 합쳐요? 표정들이 좀 안 좋아지는 게 좀 보이는데? 자, 그래서 여윳돈이 없다면 세입자를 들여서 잔금을 치러야 돼요. 자, 김학렬 스마트 튜브 부동산 조사 연구소 소장님은, 자, 분양권 전매 제한이 있는 줄 모르고 단타로 들어갔다가 되팔지 못해 낭패를 비는 경우가 많다면서 입지가 좋지 않은 곳들은 특히 전세를 맞추기 어려워서 경매로 넘어갈 수도 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여기 이제 김학렬 소장님은 일명 빠숑님이시죠. 제가 또 좋아하는 형이네. 오늘 제가 좋아하는 형님들 다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특히 그 저의 부족한 책, 이 아파트 투자의 정석 그 대표 추천사를 써주신 분입니다. 감사드리고요. 정해피 하우스님께서 책 너무 좋아요. 오자마자 잘 읽었다고 해주셨는데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재밌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이 아니라 주변에 홍보, 소개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이 방송도 좋아요 한 번씩 누르시고 75명인데 좋아요가 20명이 안 되네. 자, 일단 분양권에 따라서 중도 처분이 불가한 경우도 있으면은요, 최악의 경우 잔금해야 되는 거죠. 잔금해야 되고 최악의 경우 경매로 넘어갈 수도. 여러분들이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무리하게 하다 보면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그 세입자분들한테까지 피해가 가요. 그래서 정부가 하지 말라는 건 이런 거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하지 말자, 우리가. 떳떳하게 하셔야죠. 네, 고맙습니다. 자, 무주택자들에게도 줍줍이 자칫 독이 될 수 있다. 왜 독이 될까? 비거주 투자용으로 분양권을 받아뒀다가 전매 제한 때문에 미리 매각 못하면은 나중에 비싼 잔금을 치르고 입주까지 해야 되는 거죠. 자, 무주택자에서 1주택자가 된 경우 조정대상 지역이라면 2년을 거주한 뒤 매각해야 9억원까지 비과세 받을 수 있는데 거주하지 않고 매각하면은 일반 세율로 집을 정리해야 된다. 원치 않은 집에 들어가 살아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있어. 자, 해당 분양권, 그리고 이제 이게 나중에 아파트가 되는 거잖아요. 아파트가 9억을 넘는 고가 주택이라면, 자, 그러니까 내가 분양권 줍줍에 성공을 했어. 그런데 이거를 막 너무 무리하게 해가지고 내가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받은 것까지는 좋았는데 얘가 이제 9억이 넘었다. 그럼 어떻게 된다? 자, 해당 아파트가 9억 원을 넘는 고가 주택이라면 들어가서 오래 살수록 세금이 유리해져요. 자, 들어가서
오래 살수록 세금이 유리해진다. 요게 이제 또 올해 아주 바뀐 핵심 중에 하나죠. 자, 그래서 1주택자의 9억 원 초과분에 대한 장기 보유 특공 공제는 내년부터 거주기간과 보유기간에 대한 공제율을 연 4%씩 따로 계산을 하는데요. 이때 분양권을 취득한 뒤 입주해서 4년을 거주하고 4년을 보유했다면, 자, 4년 거주하면 이제 1년이 8%였는데 이 8%를 거주하고 보유로 나눠버려요. 그래서 4년을 거주하면 4, 4, 16%. 자, 또 4년을 보유했다면 4 곱하기 4, 16%. 그래서 4, 1은 4, 4, 2, 8, 4, 3, 12. 우리 애가 한 2단까지는 지금 외우더라, 이제. 경원아, 빨리 이제 3단, 4단 가자. 어쨌든. 그래서 4년 거주하면 16%, 4년 보유하면 16%인데, 그래서 이제 합산하면 32% 되는 거죠. 내년부터. 자, 그런데, 여기서 잘 들으세요. 거주하지 않고 세입자를 받아서 4년 뒤에 되판다면 공제율은 4, 4, 16이 아니라 4, 2, 8이다. 왜 4, 2, 8일까? 왜 4, 2, 8일까? 물 한 잔 마시고. 제 직방 TV라던가 칼럼을 보신 분들은 다 아실 텐데, 당연히 강의 들으신 분들도 아실 테고요. 9억, 이제, 비과세가 이제 9억까지는 이제 고가주택인 경우에 9억까지는 비과세고요. 9억이 넘는 초과분에 대해서 이제 세금이 나오는데, 이 9억 초과하는 그 세금에 대해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해줘요. 그걸 이제 2019년까지는 보유만 해도 해줬어요. 근데 이거는 당연히 비과세가 된다는 전제 하에서 하는 거예요. 이 비과세가 이제 보유했냐 거주했냐 그건 또 다른 거예요. 자, 어쨌든 비과세가 된다고 했을 때 9억까지는 비과세, 9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세금 내니까 엄밀히 말해서는 세금을 안 내도 되잖아요. 근데 세금을 내라고 하니까 어떻게 됐다? 정부가 야 80% 내가 장특공 해줄게. 그럼 세금이 꽤 안 나오거든. 이렇게 해주는 스토리란 말이에요. 이게 2019년까지 버전이다. 근데 이제 올해는 어떻게 됐냐면 이 9억 초과분에 대한 장특공 80%를 받으려면 전체 보유기간 중에서 2년을 거주해야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잘 따라왔어요. 그래서 작년까지는 보유만 해도 8%, 그리고 올해는 전체 보유기간 중에서 2년 이상 거주를 해야지 장특공을 최대 80%까지 받을 수가 있어요. 이것만 해도 굉장히 복잡한데 내년 어떻게 바뀌냐면 내년에는 이거를 연 8%를 보유하고 거주를 또 나눠버려요. 그래가지고 실제 보유하면서 거주를 많이 해야지 맥스 80%까지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맨 마지막에 있죠. 거주하지 않고 세입자를 받아서 4년 뒤에 되판다면 공제율이 16%다? 얘는 거주를 안 했죠. 거주를 안 했기 때문에 아예 장특공 이거 아예 안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일반 장특공 들어가서 2%가 들어가서 4, 2, 8% 들어가 이거는. 그래서 요거는 좀 제가 조금 지코노미가 약간 좀 오류가 있는 것 같은데 차라리 제가 틀렸으면 좋겠습니다. 8보다는 16% 받은 게 좋잖아요, 그죠? 자, 전문가들은 최근 들어 세제 변화의 폭이 커진 만큼 부동산 취득과 매각에 심사숙고해야 된다고 조언했다. 우병탁 신한은행 팀장님은, 이분도 세무사이시죠? 저도 이분 글 되게 잘 보고 있는데 한번 나중에 뵈면은 꼭 잘 보고 있다고 인사드리고 싶네요. 자, 최근 집값 상승은 다주택자의 투기 수요 말고도 무주택자의 투자시장 진입이나 1주택자의 갈아타기도 원인이 됐다는 게 당국의 판단이다. 그렇죠. 이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움직이는데 수요는 굉장히 좀 체크하기 어려워요. 실제 수요도 있고 가수요, 가짜 수요가 있는데 그 가짜 수요의 대표적인 게 이제 투자 수요가 있거든요. 그리고 좀 심한 그 투기 수요도 있을 테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걸 다 알기가 좀 쉽지는 않죠. 어쨌든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좀 어우러져 가지고 이렇게 좀 집값 상승이 되기도 하고 하락되기도 하고 하는데, 자, 주택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세법을 꼼꼼하게 파악해 둘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원래 처음에 이게 규제가 들어갔을 때는 정말 다주택자들만 좀 알면 됐는데, 다주택자들 뿐만 아니라 작년부터 이제 보면은 1주택자들, 실거주자들도 좀 알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좀 돼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그런 거를 좀 이렇게 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데일리 뉴스 여기까지고요.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아시겠죠? 네, 책 많이들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여기서 마칠게요. 고맙습니다. 행복하세요. 바이바이.